네,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했더라? 일단 1번부터. 소버린 AI고 AI 소버린이 나오면 일단 이 주권과 자립을 보호한다. 이런 단어, 주권이란 단어는 꼭 써주세요. 그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국가의 역량과 데이터의 주권과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AI 기술이다. 뭐 중요성은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2교 시험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에 대한 주권 보장, 독립적인 운영, 언어 및 문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뭐 그런 보안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기술 요소로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데이터에 대한 보안, 데이터에 대한 주권 보호 기술, 분산학습, 연합학습, XAI 이 정도는 조금 갖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OE와 COT고 MOE에 이런 거 리듬은 좀 써주세요. 전문가의 어떤 모델, 혼합 뭐 이런 내용 좀 써주시고 그래서 MOE 하면 나와야 될 거는 여러 개의 전문가 모델 중에서 특정 입력에 대해 최적의 전문가를 선택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마지막 단어는 모델이다. 이렇게 좀 써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게이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OT는 뭐 리듬은 생각의 연결고리. 그래서 언어 모델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단계별로 논리적 추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론이다. 뭐 프롬프트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단계적인 추론을 하고 단계적인 추론을 하니까 당연히 설명 가능하겠죠. XAI겠죠. 그리고 프롬프트를 활용한다. 이 정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E랑 COT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어떤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키워드로 좀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XAI 이런 토픽 나왔을 때 COT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언어 모델. 제가 이거를 다 만들고 나서 지성 기술사님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게 혹시나 틀린 게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시각과 언어를 융합한다. 그러니까는 입력값으로 시각과 언어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서 인간 수준의 문맥 이해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각과 언어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 캡셔닝이라던가 이미지 생성, 비주얼 검색, 이미지와 텍스트의 연관성을 판단. 개념도보다는 요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런 이미지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이거를 같이 받아들여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거. 이게 VLM이다. 그래서 어떤 개념도를 보자면은 입력 데이터로는 이미지와 이제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처리하고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 알고 있던 거 이거 뭐 비전 트랜스포머잖아요. VIT. 그리고 이미지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CNN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텍스트는 버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처리 인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각각 들어오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야겠죠.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통합하는 방식. 통합하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밑에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최종 뭐 이미지가 됐건 아니면은 그냥 텍스트가 됐건 응답 출력을 한다. 요런 과정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코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통합 방식에 크로스 어텐션, 프리픽스 LM, 뭐 컨트레스티브 러닝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베딩에 디코더가 어텐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주로 멀티모달 질의응답이라던가 대화형 응답 생성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기까지는 절대 안 나오고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세 개가 있구나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VLM 요 개념도 그리고 요거 세 개만 써도
20점 줄 겁니다. 아마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요 세 개만 가져가세요. 단어. 키워드 이렇게 세 개만. 그냥, 입력으로 이미지랑 텍스트가 오니까 각각 인코더 하고, 그거를 합하는 거구나. 요 개념만 알고 있어도 답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이게 제가 문제를 조금 압축해갖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과 실행 방식, 이거를 물어본 거였습니다. 여기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니까 이거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거니까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는 요거 인간의 존엄성 보호, 설명 가능성, 안정성 확보, 공정성과 비차별, 이런 게 이제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방안으로는 이용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결정 과정의 설명을 노력하고 다양성 존중 노력, 입력 데이터 수집 활용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건전한 유통 및 배포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실행 방안이라고 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응용해서 기출 문제니까 관리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암기해야죠. 그 다음에 템퍼 프루핑. 템퍼 프로핑은 소프트웨어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 조작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적용된 위변조를 감지해서 이상 감지 시 프로그램을 오작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디지털 컨텐츠 보호라던가 위변조 판별을 위해서 템퍼 프루핑을 활용을 하고, 왜 이래? 그래서 핵심 기술로는 요 두 개는 암기해 주세요. 핑거프린트와 워터마크.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 뭐 난독화까지. 그래서 요거를 인공지능 모델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의 생각입니다. 뭐 챗GPT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왜 이러지? 그 다음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확률 변수의 정의는 무작위 실험을 했을 때 특정 확률로 발생하는 각각의 값을 수치적 값으로 표현한 변수다. 그래서 이산 확률이 있고 연속 확률이 있죠. 변수로는. 이산은 뭐예요? 각각 떨어진 거고, 연속 확률은 어떤 실수 구간 내에 속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확률 분포란 무엇이냐?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들의 집합이 자연수의 부분 집합과 1대0 된다면 이산 확률 분포고,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들의 집합이 실수의 구간을 이루면 연속 확률 분포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베르노이, 이항, 이거는 대표적인 이산 확률 분포죠. 이게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포화송이라던가 정규, 표준 정규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이런 거는 연속 확률 분포죠. 대표적인. 결국에는 확률 분포는 모든 값이 다 합하면 이제 적분을 하면 1이 되는 거고, 그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비교를 하자면 이산 확률 분포는 셀 수 있는 값이고 연속 확률 분포는 셀 수 없는 값이죠. 그리고 표기를 이산은 P의 X로 하죠.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연속 확률 분포는 fx로 표기하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2교시도 진짜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냈죠. 기존에는 여기까지밖에 문제가 없었죠. 여기까지. 요걸 추가했고, 1번엔. 2번은 여기까지가 기출인데, 요거를 추가했죠. 3번은 여기까지가 기출인데, 요걸 추가했죠. 하나씩 다 추가했습니다. 하나씩. 공부하시라고. 그렇다고 이거를 1교시형으로 내고, 1교시형으로 내고, 1교시형으로 내면은 뭔가 공부를 더 많이 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2교시에다가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했잖아요. 그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게 오늘 1356 푸신 분이 90%에 90%. 다 1356 풀어서 다 1356. 2번 거의 푼 사람 없고 4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푼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럼 그 말은 뭐겠어요? 서로 다 똑같은 걸로 공부해갖고 이제 누가 그림 잘 그리고 누가 가독성 좋게 쓰냐로 이제 합격한다는 거죠. 와, 근데 2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그 서여진님 모범 답 한번 보세요. 제가 20점 줬거든요. 20점. 와, 진짜 뭔가 채점하면서 와, 독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까지 공부한다고 진짜. 이제 공부할 게 없는 거지, 이제 그분은. 일단 RAG는 뭐 저희가 맨날 한 거니까 이거 RAG는 너무 쉽잖아요. 그냥 외부 지식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는 기술인 거고. 일단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달러, 2달러, 3달러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4달러에다가는 뭐 문제가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기술들이 뭐가 있다. 뭐 MCP라던가 A2A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주면 좋겠죠. 뭐 모듈러 RAG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에이전틱 RAG는 불과 며칠 전에 푼 모의고사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뭐 그냥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설명할 거 없고 그 다음에 3번은 멀티모달 인공지능. 멀티모달이라고 하면은 정의에다가 오감이란 단어 좀 써주세요. 오감. 그러니까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1달러, 구성요소 2달러, 핵심 기술 3달러, 신경학적 향상 4달러.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적 향상에서는 정의가 인간의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 AI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멀티 모달이니까 핵심 기술에 뭐 좀 자연어 처리를 위한, 그러니까 오감이니까 자연어 처리라던가 뭐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 요소를 좀 써주셔야지 일반적인 뭐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여기다가 막 MCP, RAG 이런 거 써놓으면 뭐 당연히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여기 약간 뭔가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토픽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자면 RAG 하면 항상 나와야죠.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기 위한다. 그래서 요 개념도에는 이런 지식 베이스, 벡터 DB 이런 단어는 꼭 넣어주시고 그래서 정의에는 외부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다. 이 내용을 꼭 써야죠. 그냥 데이터 소스라고 하면 안 되죠. 외부의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다라는 거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동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이런 단어 정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크 분할 뭐 이런 거. 나머지는 너무 뻔한 소리여가지고 청크 정도는 갖고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크랑 인베딩 및 벡터화. 그 다음에 RAG와 파인 튜닝 비교는 뭐 어렵진 않고 RAG는 했고 파인 튜닝은 이거죠. 재훈련을 한다. 일부 재훈련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한다. 이런 내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에이전틱 RAG. RAG의 지능적인 에이전트화. 우리가 에이전틱 AI 하면 뭐예요? 자율적으로 한다가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RAG를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죠. 전통적인 RAG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자체 계획 및 피드백 루프를 수행 및 실행하도록 고도화된 지능형 정보 검색 생성 시스템이다.
RAG인데 자체적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이런 게 AI 에이전트 이런 게 추가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를 하려면 API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지능형 에이전트, 뭐 라우팅 에이전트가 아무튼 에이전트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외부 도구 및 이런 거 연동을 위한 API 이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기출 문제죠. 요거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멀티모달 데이터의 품질 검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는 기출이니까 반드시 학습하셔야 되고 뭐 개요는 넘어가고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멀티모달 데이터의 품질 특성 및 지침, 품질 특성, 표현성, 변환성, 정렬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전 요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뭐 기법 같아요. REPSEM, TRASEM, ALISEM. 그래가지고 서여진 님이 이거 표현성, 변환성, 정렬성 다 쓰고 요거 쓰고 요거에 이거 공식 쓰고 이거 공식까지 썼어요. 누군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생성 모델의 유효성 측정 지표 및 지표 선택 방법. 유효성 검증하는 방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BLEU, 러지엔, PPL, 미티어, 이거 뭐야? CIDER, 스파이스. 요거까지 다 암기 갖고 썼더라고. 요거까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암기해 두면은 꼭 꼭 이 토픽이 아니더라도 어떤 LLM의 유효성 검증하는 방법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저기 쓸 수 있으니까 학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모델의 유효성 측정 지표 및 지표 선택 방법 IS, FID, Improved Precision and Recall, Density and Coverage 여기까지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넣은 건데 이 벤치마크 테스트가 뭐냐? 벤치마크 테스트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냐를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하면은 나와야 될 단어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여기는 없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화된 테스트다. 그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로 내가 학습을 시키고 그걸로 결과를 도출해갖고 막 정확도가 100%라고 해. 그럼 당연히 내 데이터로 학습하고 내가 추론하면 100%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된 벤치마크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셋을 갖다 놓고 그걸로 서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화된 테스트다. 뭐 이런 단어 써주시면 되고 벤치마크 테스트의 종류로는 BLEU, 러지, 미티어, MMLU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 코버 코, 코 뭐죠? 코커드 뭐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멀티모달 인공지능 위에 이거 2번을 제대로 학습했다 하면은 3번 이런 데다가 막 응용해서 써도 되겠죠. 자, 멀티모델의 개념, 이미지, 텍스트, 음성, 비디오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통해 오감을 통해 동시에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AI 모델이다. 그러니까 VLM도 여기다가 갖다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멀티모달 AI의 개념도 뭔가 이미지, 영상,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받아갖고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술 요소로는 지식 언어 측면에서는 LLP, LLU, LLG, 뭐 임베딩, 시퀀스 투 시퀀스 이런 게 있고 음성 청각에서는 STT, 이미지 시각에서는 뭐 스케일링, 필터링, 추론 기계 학습은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 여기 위에 세 가지 정도는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멀티모달의 핵심 기술로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특성을 추출하고 모델 융합하고 표현을 학습하고 변환하고 크로스 모달 검색하고 주의 메커니즘 뭐 감속 분석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델 융합, 멀티 모달 변환, 크로스 모달 검색, 주의 어텐션 메커니즘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결과값을 내고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뭐 이런 융합적인 측면, 변환적인 거, 이런 것, 어텐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경학적 향상은 뭐냐? 인간의 뇌 활동을 읽고 해석하며 선택적으로 뇌의 데이터를 쓰는 기술을 활용하여 결국에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뇌 인터페이스 융합 기술이다. 핵심 기술로는 BBMI, 그리고 뭐 웨어러블 IoT 같은 것들, 그리고 뇌파 측정법, 뇌전도 측정, 뇌 자기 측정, 뭐 자기 공명 영상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신경학적 향상은 생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인지 향상 서비스와 뇌파 기반 AI 인터페이스 등이 사용화될 전망이며 뭐 이런 산업, 의료, 재활, 교육, 엔터테인먼트에서 다양하게 활용 및 증강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간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겠죠. 뭐 뭔가 앞이 안 보이는 분들한테 뭐 소리로 좀 설명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지성 기술사님 하고 네, 7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인데, 그, 정의가 부실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인베딩, 뭐, 벡터와 여러 가지 단어들 많이 써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런 키워드들은 부수적인 거고, 어쨌든 언어가, 그쵸? 이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0과 1 디지털화된 형태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전환하는 거다라는 거고, 세부적으로 이제 NLP 프로세싱을 통해서 언더스탠딩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제네레이션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NLP 안에 NLU와 NLG가 같이 동시에 있다라고 구분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중요한 게 토크나이징, 여긴 없는데 토크나이징이 뭐냐면 토큰화. 일단 그 글자를 단위로 잘라줘야 되잖아요. 잘라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화가 일단 최우선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명사, 동사, 품사에 따라 가지고 역할들이 달라지니까 형태소 분석. 그러고 나서 이제 구문이나 의미나 담화로 분석이 이제 순차적으로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임베딩, 뭐 워드 투백 그런 게 유사 키워드가 되겠죠. 워드 투백. 네. 그리고 시크 투 시크. 예, 요거가 중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가 나왔죠. 예, 언더스탠딩 하는 그런 기술들을 쭉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네레이션, 버트, GPT.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너무 뭐랄까요. 이 뎁스를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시죠. 뎁스. 그러니까 오늘 이 2-나 번 그 표를 그리실 때 여기가 NLP가 와버리면 그 다음에 쓸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NLP, NLU, NLG로 구성을 해두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런 세부 기술들, 워드 투백, 시크 투 시크, 그 다음에 버트, 어텐션, 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 배웠던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제네레이션은 뭐 GPT, 네. 그다음 뭐 그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생성이 아니라 LLM,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너무 이쪽에 이쪽 키워드가 거꾸로 여기에다가 NLP 2열에다가 NLG 이렇게 적으면 이게 너무 편협적이다. 예. 그러니까 너무 상위 레벨로 적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바깥으로 빼내시고 주요 기술에 좀 더
세부적인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 여기 다 나왔죠. GPT, 버트,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원천적으로 잘라야 된다. 토크나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된다. 의미 단위로. 그 다음에 구문이나, 그리고 안에 내용들이 분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워드 임베딩, 위치 기반으로 우리가 수치화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문장 내지는 어떤 다른 단위로 대화도 인식을 시키고 할 수가 있다. 그 와중에 이제 RNN에서 어텐션과 트랜스포머로 발전이 됐죠. 요걸 써주시고 최근에 이제 생성 모델인 버트 GPT 그리고 뭐 기타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LP가 되어야 언더스탠딩이 되고 그 다음에 언더스탠딩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제네레이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LM의 제일 브레이크. 여기는 이런 내용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설정한 보안 정책이나 제한이나 이런 필터링들을 우회한다. 우회. 그래서 유해하거나 이 환각이 아닙니다. 환각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환각은 거짓 답변을 하는 거고 LLM의 제일 브레이크는 유해하거나 그러니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윤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폭탄 제조와 관련된 그런 제조 기술을 답변해달라. 난 테러를 하고 싶다. 테러와 관련된 기술을 알려달라.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한 비윤리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오픈 AI나 다른 데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해한 답변을 아니면 부적절한 답변을 유도하는 공격 기법이다. 네. 그래서 주요 유형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쓰여졌는데 조금 요런 거 매니샷 제일 브레이킹 그다음 당연히 우회적으로 질문하고 역할부를 하는 게 좋겠죠. 나는 뭐 지금 폭탄 제거반이 아니라 폭탄을 뭐 뭐라 해야 되지? 아 폭탄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다. 나는 폭탄 뭐 테러범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과 특정 상황을 연기하도록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과거에 어떤 그런 금지된 질문을 우회하는 질문을 한다거나 요런 거는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매니샷 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질문을 막 던지면은 LLM이 받아들이면서 중간에 약간 맛이 가거든요. 그런 교란적인 그런 측면 매니샷 제일 브레이킹. 그래서 원샷 뭐 피유샷 있는데 여기 매니샷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한꺼번에 줌으로써 교란을 시키는 방법으로 우회를 한다. 예. 그리고 여기 연속적인 대화에서 중간에 나는 화이트 해커야. 그렇다면 해커 기법을 알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추론을 요구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제한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키워드 기반으로 몇 가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결 방안은 뭐 가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세이프 가드라고 하는데 가드를 조정을 한다거나 적대적 훈련 요거는 배웠죠 저희가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 디펜스 프롬프트 예. 그러니까 미리 이런 디펜스 프롬프트를 사전에 학습을 시키면 방어 특정 단어라던가 어떤 전미사를 추가시키면 그 대답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여기 추가적으로 뭐 모니터링과 대응, 레드팀 운영 이런 것들도 하나의 꼭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드레일을 잘 설정을 하고 적대적 훈련을 통해서 디펜스 프롬프트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그 답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사후 체크죠, 사후. 그래서 답변한 것들을 통해서 악성 연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임베딩 기반의 분류 기법을 통해서 이 사전과 사후 구분을 지어 주시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대응 반응과 AI 레드팀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요소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저나 오픈 AI나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컨텐츠 세이프티, 그다음에 모더레이션 API, 그다음에 엔트로픽도 각각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 답변을 방지하고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급하시면 정말 강글로라도 적으셔서 내가 이 분야를 좀 더 안다라고 좀 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LLM의 성능 평가. 여기에서 오늘 그 멀티모다라고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LM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된 평가 기법만 쓰셔야지 여기에 뭐 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얼마나 랭귀지 모델의 평가 기법에
집중을 하였는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델이 생성한 답변이나 생성한 그런 언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신뢰성과 효율성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자, 요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성능 평가 기준이 있다. 네. 근데 평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들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평가의 절차를 그려주시는 것도 맞긴 한데 뭐 평가 절차가 얼마나 큰 게 있겠어요? 당연히 답변 확인하고 얼마나 정답지와 유사를 한가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스코어링으로 이제 뭐 점수 내고 이런 거니까 너무 밋밋하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 편향 경고성 이런 측면으로 내가 기준을 잡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가 쪽 2-가에다가 추가적인 요소를 제시를 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2-나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답안이 훨씬 더 좋은 답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 정량적, 정성적이 있습니다. 좀 크게 나누자면. 정량적인 거는 당연히 벤치마크 많이 배웠죠. MLLU, 글루, 뭐 스포글루 있었고, 정량 지표는 애큐러시 F1, 블루, 로그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여기 이런 것들이 네, 이 안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에 적기보다는 이런 키워드들이 2열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먼이 당연히 직접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 5점 척도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불만족, 매우만족 이런 거 5점 척도, 리커트 척도라고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LLM 메저 저지라고 해서 요즘에 요거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능을 평가할 때도 정답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성한 그런 문장이 있어요. 생성한 문장 있으면은 이거에 평가를 할 때도 오픈 AI를 써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뭐 8점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LLM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LLM 애저 졌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도메인 특화나 실제 환경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 정 쓸 거 없을 때만 쓰시고 요쪽에 요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락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는데 요게 요새 트렌드상 가장 최신 기법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네. LLM 애저 졌지.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저라면 하나를 남겨놓고 요거는 나만의 내가 차별화된 내용들을 남겨놓고 앞에 내용들을 쭉 써준 다음에 3단락에 요거를 이렇게 빼주시면은 훨씬 더 답안이 이 사람은 정량 정성도 알고 요즘에 최신 트렌드로 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빌드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드업. 자, 그리고 요거 10번 문제 개념이 많이 미스가 났습니다. 오늘 개념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분류는 레이블을 판별하는 겁니다. 레이블. 레이블이 뭐였죠? 정답지였잖아요. 저희 아이리스 데이터, 붓꽃 데이터 가지고서 이게 뭐 버시컬러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었잖아요. 그 클래스나 레이블을 판별한다.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바로. 레이블을 판별하는 지도학습이고 분집은 유사도 기반으로 그룹핑이나 뭉쳐주는 거잖아요. 비슷한 데이터들이 그룹핑을 해준다. 합쳐지는 것이 그룹핑이잖아요. 자, 유사도 기반으로 그룹핑을 해주는 비지도 학습. 그리고 회귀는 관계하고 예측입니다. 관계와 예측.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관계를 도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도 학습.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 보시면 분류는 요 선, 이 SVM 같잖아요. 느낌이. SVM 같이 이렇게 가상의 선 기준으로 요거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준다. 군집은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준다. 회귀는 어떤 가상의 선을 예측할 수 있는 선을 그어준다. 개념도를 그려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자, 알고리즘 중요합니다. 알고리즘. KNN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SVM, 디시전 트리, 그다음에 K민즈, DB스캔, 그다음에 뭐 SOM 이런 거 자기 조직 화치도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선형 회기, 로지스틱 회기, 리치 회기, 라쏘 회기. 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 이 학습 유형 빠지신 분들이 오늘 많았습니다. 지도 학습이고요. 분류는 회기도 마찬가지로 지도 학습입니다. 그리고 군집만 비지도 학습이죠. 네. 그래서 레이블의 상태 레이블의 유무 이런 것도 비지도 학습이랑 지도 학습이랑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었잖아요. 자, 레이블의 유무. 자, 지도 학습이니까 Y, 분집은 N, 회기는 Y. 그래서 정답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도 학습이다 비지도 학습이다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뭐 외울 게 따로 없는 거예요. 일단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주고, 레이블 유무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알고리즘 넣어주고, 알고리즘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사례는 적절히 넣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 그림과 레이블의 유무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그런 차이, 네, 등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요거잖아요, 요거. 네. 여기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입력, 출력값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범주형인지 아니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면 네, 더 고득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표현 추출의 개념. 요거는 완전히 그 저희 이 두음 기반으로 그냥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네, 개념만 보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본을 선출하는 통계적 분석 과정이에요. 모집단은 전체를 다 우리가 모르니까 자, 모수 안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얘를 가지고서 추정을 한다. 네. 그러니까 모집단, 모수, 추출, 얻어진 표본, 그리고 추정. 요 다섯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1, 2, 3, 4, 5. 네. 이런 과정으로 되는데 요거 추출을 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추출하는 방법. 단순 무작위. 네. 그다음에 층화 추출, 군집 추출 이렇게 있고 비확률적은 사용자나 아니면 연구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약간 방식을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편의 추출. 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그다음에 판단 추출. 연구자가 그냥 클래스를 나눠 가지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클래스를 대상으로 표본을 하는 거. 할당 추출. 네. 각 비례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그래서 두음 기반으로 꼭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리치 회계와 라쏘 회계 요거는 저희 그 메일 데일리 셀트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었는데 한번 적으신 분들은 그래도 잘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큰 게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잖아요. 다중 공선성. 네. 다중 공선성이 뭐였냐면은 그 독립 변수 간에 서로 의존 관계가 있으면 이 모델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거든요. 의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발 사이즈로, 발 사이즈로 키를 예측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발 사이즈하고 신발 사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두 개 가지고서 키를 예측을 했다. 자, 그러면 신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좀 타이트하게 신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뭐 크게 신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발 사이즈인데, 신발 사이즈라는 독립 변수가 추가가 됨으로써 이 키를 예측을 할 때 뭔가 더 부정확한 그런 모델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다중 공선성인데, 이걸 없애줘야 됩니다.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그거를 회귀적인 기법으로 조금 자동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리치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제2 정규화라고 해서 이게 제곱합 기준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변수가 모델에 남는다. 예. 그러니까 남으니까 변수가 선택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자체가 좀 복잡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런 오차를 다중공선성을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선택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리치 회귀고요. 라쏘 회귀 같은 경우 여기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여기가 제곱합이고 여기가 이제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그래서 이 제1 정규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를 하니까 굉장히 모델이 단순해지고 해석이 용이해지고 다중 공정성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차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놓은 엘라스틱 넷. 이 지금 합쳐져 있잖아요. 여기가.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요게 리치 회귀와 라스 회귀의 장점을 결합하였고, 한계를 보완하였다. 여기까지. 오늘 잘 적어주신 분들은 이 3단락까지 완벽하게 적어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요. 기계학습 운영화 굉장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MLOps라는 거의 개념이 그쵸?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ML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뭐 이렇게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그 적어도 한 8개 정도는 네모를 그려 주셔야 요 정도까지는 뭔가 그려 주셔야 느낌이 나는데 이게 오늘 같은 뭐좀 바쁘셨는지 단순하게 그냥 여기에다가 dev, ML, 그다음에 옵스 이렇게 적으시면 요거는 1교시형 그림으로는 좀 많이 부적합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절차들이 이제 쭉 이제 이어져 있는 그런 게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적어도 네모 8개 정도는 넣으셔가지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적어주시고 보통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죠? 데이터, 학습, 그다음에 학습 및 평가가 되겠죠. 네, 평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포, 그리고 운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게 뭐였죠? 운영에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트레이닝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조금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여기에서 뭐 EDA도 실현이 되고 CDA도 이루어지고 퓨처 스토어, 퓨처 엔지니어링도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모델에 의해서 이제 뭐 여기 뭐가 있었죠?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하고 그렇죠? 평가도 하고 뭐 배운 거 다 여기다 써주면 되는 MSE, 뭐 RMSE 평가를 통해 가지고 배포 이제 디플로이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API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배포 이후에 뭐 로깅도 해야 된다. 로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의 휴먼 피드백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재학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만 보더라도 그냥 바로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림이 어설프니까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그림을 조금 한 번 더 데브옵스나 ML옵스가 나오시면은 문제로 나오면 그림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있진 않은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끝낼 거는 그림으로 끝내시고 이거를 그 다음에 그대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대로 여기서 쓰였던 것들 키워드를 2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그림에 신경을 써주시고 MLOps에서 다시 한번 좀 또 강조드리는데 이 컨티니어스 트레이닝 이 데브옵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게 하루에도 2회에서 3회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반복적인 작업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는 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데브옵스에서 한번 운영에 배포하고 나면 뭐 정기 배포, 수시 배포 있긴 하지만 막 그렇게 빠른 어떤 그런 주기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ML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 성능 평가, 애큐러시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보고 있다가 하루에도 모델을 몇 번씩 막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티뉴어스 트레이닝 요거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3단락은 요거를 많이 적어주시는데 요즘에 이 MLOps는 머신러닝의 개발을 위해서 MLOps 체계를 도입을 한 건데 요즘에는 생성형 AI를 많이 쓰잖아요. 생성형 AI. 그러면은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 파운데이션 모델 옵스다 아니면은 LLM 옵스 쪽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쓰는 게 더 좋지. 이 수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당연히 이렇겠죠. 중간에 파이프라인 자동화하고 뭐 CI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상 MLOps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옵스나 LLM 옵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적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 서브노트나 어떤 이런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사실 보득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락에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적으실까, 그리고 최신 동향이라던가 최신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캐치업 하셔서 3단락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교시는 4번부터 좀 보겠는데, 4번은 굉장히 그 간단한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오늘 한 분밖에 안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좀 놀랬고, 그 명서 등비 일단 척도는 명서 등비죠. 이 네 가지 척도를 가지고서 그 나뉜다. 데이터의 특성이 나뉜다. 데이터 유형이 나뉜다. 그래서 명서 등비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일단 이 다중 회귀하고 로지스틱 회귀가 구분이 되죠. 네. 그래서 그 Y 값 있잖아요. 저희 레이블, 정답지. Y 값이 0 또는 1이냐, 아니면 이게 연속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연속형이냐 비연속형에 따라서 예측이냐 분류를 이렇게 나뉘잖아요. 자, 예측이 다중회귀고 분류가 로지스틱 회귀입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 S자로 그리는 거, 그리고 아까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내가 최적의 예측 값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도를 먼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변수는 일단 여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죠. X값, Y값이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연속형이고,
여기서는 범주형입니다. 중요한 게. 범주형일 때 이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 명서 등비를 이렇게 출제자가 좀 밑밥을 깐 이유가 이거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결론은. 요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요게. 요 내용들이 안 들어가면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완전히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겁니다. 이 척도에 따라 가지고 회귀가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척도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척도가 어떤 게 쓰이는지까지를 비교를 해줘야 그렇죠? 비교를 해줘야 비로소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정독변수 사이는 그런 척도의 그런 종류 여기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사단락은 뭐 다중회귀 이런 분류 체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아니면 종속변수가 여러 개일 때 뭐 다중회귀인지 아니면 단순회귀인지 요거에 따라 나눠지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그림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파라미터는 모델 내부에서 가중치와 바이어스, 웨이트와 바이어스 같은 값이고 모델에서 주어진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연구자 또는 뭐 개발자가 하는 매개 변수고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설정한다. 예. 그리고 실험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최적의 값이 도출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가중치와 편향이 파라미터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 에폭이나 배치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있었죠. 학습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풍부히 적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주체 모델 자체고 연구자 또는 데이터 과학자가 한다. 그리고 적용 시기 학습 중 학습 이전. 자, 그리고 여기 종류,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편향, 회귀 개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에 드롭아웃, 이쪽이 더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대로 아느냐. 그래서 은닉층의 수, 활성화 함수의 종류, 드롭아웃의 어떤 레이트, 에포크, 배치 사이즈, 최적화 알루지움, 조기 종료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들어갔죠.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들어갔고 모델 구조 관련, 모델 학습 관련을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는 이 CNN이나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은닉층의 수, 요게 몇 개냐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노드가 네 개냐 세 개냐 이 숫자 있잖아요. 요것들도 다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활성화 함수의 그런 종류, 환경 게시 랠리 있었잖아요. 환경 게시 랠리, 그것도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을 뺄지 말지, 몇 개를 뺄지, 이런 것들도 지금 넣을 수가 있고, 배치 사이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에폭 배치 사이즈, 얼리 스탑 여부, 웨이트의 초기화,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있잖아요. 네. 요것도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 방법. 네. 여기에 아담, 아다그라드 써주시면 안 되고, 그리드, 그랜, 배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 아다그라드, 모멘텀 써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은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두음 기반으로 체크해 주시고, 예, 자동화 튜닝, 자동화 도구가 있다. 그리고 웬만한 거 요즘에 오늘 적어주신 분들 있으실 텐데, 오토 ML에서 이런 것들 자동으로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솔루션을 쓰는 것도 이런 AI의 민주화나 아니면 머신러닝의 민주화를 통해서 뭐 더 좋은 모델을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사단락을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좀 더 내가 깊게 적으시던 요새 트렌드 오토 ML을 적으시던 어쨌든 사단락은 이거와 관련된 오토 ML 또는 기법을 좀 깊게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신경망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금 해설지도 그렇게 좋은 해설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오늘 지적사항이 대부분 이런데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내가 지금 비슷하게 세 개를 그려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라면은 빠르게 이 1번 그림은 이렇게는 안 그릴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뒤에서 그릴 거니까, 그렇죠? 이 개념이긴 하지만 얘가 출연한 배경이 있을 거예요, 배경. 딥러닝의 출연 배경. 빅데이터가 출연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빅데이터 말고도 이제 어떤 그런 뭐 CPU나 GPU의 발전을 인해 가지고 이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가 머신러닝은 사람이 뭔가 동작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 튜닝을 해도 되지만 얘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성능이나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훨씬 더 선진적인 기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이런 그림 그냥 기본적인 그림 있잖아요.
네, 요거를 그려주면서 인트로를 깔아주면서 그 다음에 그림을 이런 식으로 펼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그림이 너무 똑같거나 내가 그리고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 차이가 정확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이 피드 포워드하고 백 프로파게이션하고 차이가 정확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은 그 그림들이 다 대부분 뭔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래가지고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거나 나 그걸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처음에 인트로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깔면서 네, 가와 이쪽에 설명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좀 짚어보면 일단 구성 요소, 입력층이 있고 중간에 가중치가 있잖아요. 이 선마다 가중치가 있잖아요. 가중치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 중간에 노드 간에 이거를 전달해주는 활성화 함수.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요 네 가지는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피드포워드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가진 신경망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절차, 네,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가중치나 편향 이런 것들 값들 다 초기화한 다음에 순전파,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입력과 가중치의 곱, 활성화 함수의 합계, 그 다음에 출력의 여부의 계산. 네. 요 순서대로 됩니다. 초기화, 순전파는 그 곱, 그 다음에 합,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값 계산.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역전파는 여기 오차란 말이 있어야 된다. 오차. 거꾸로죠. 그래서 순서가 1, 저라면 이렇게 그 되게 어필을 할 것 같아요. 1,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고, 2, 3.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화살표 그리실 때도 그냥 이렇게 찍 하지 마시고 여기서 1, 2, 3 이런 느낌을 줘야 되고 거꾸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백 프로파게이션이잖아요. 여기서 오차 1, 2, 여기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뒤에 이거를 본 사람하고 이걸 본 사람하고 아, 이 사람은 개념적으로 아, 이거는 순전파, 역전파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림으로 끝내실 수 있는 것도 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 오차가 계산이 되면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가중치에 대한 기울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고 경사하강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조정한다.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고 더 중요한 거 반복. 이거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스스로 갔다가 오차 확인하고 다시 한번 조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반복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차 계산, 경사강법, 가중치 조정, 반복 이 네 가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네 개, 여기에 네 개 딱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답안 작성하실 때도 네, 딱 떨어지게끔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성화 함수는 한경, 계시, 랠리, 예, 6개. 그 다음에 항등 함수나 계단 함수는 너무 단순하니까 그러면 시그모이드, 릴루, 탄젠트, 그 다음에 저기 리키릴루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공식도 중요한데 어쨌든 함수잖아요. 그래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그래도 두 줄씩 좀 뽑으셔가지고 두 칸씩 뽑으셔가지고 최대한 네, 우겨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이 필요하고 여기에 역할을 적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네, 이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역할이 다 같은 역할이거든요. 다음으로 활성화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가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퀴리를 쓰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할을 쓰는 순간 얘 역할이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역할은 오늘 하나의 목차로 빼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에는 종류, 나에는 역할. 역할을 이쪽에 써주시면은 뭔가 지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원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못 지원해면 또 눈에 띄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의 함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다음 뉴런으로 전달을 할지 말지, XOR 문제 해결, 그리고 기울기 소실 문제 해결.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물어본 거가 분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쵸? 여기에 활성함수를 그림으로 그려 넣으시면은 약 3분의 2 정도의 페이지로
그림을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역할은 조금 작게 적더라도, 그쵸? 몇 가지 없더라도 예, 득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목차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니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말이 나온 김에 저희 모의고사 때 제가 출제한 문제 하나만 더 그 해설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 요거 들어가신 분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 해설만 좀 다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아시겠지만 이항분포는 무작위로 몇 개를 계속 이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확률 자체가 딱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주사위도 1, 2, 3, 4, 5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항분포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10%다라는 것은 불량인지 아닌지인데 어쨌든 간에 10개를 뽑으면 한 개는 불량이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항분포가 여기서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항분포는 n번 실행되는 베르누이 시행에서 그죠? 각 시행마다 성공할 확률이 p일 때 아까 p 여기 주어졌죠? 우리가 p 그리고 n번 성공할 횟수를 x라 n번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평균이 np로 됩니다. np. 그러니까 100번을 수행을 했고 불량률이 10%니까 0.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잖아요. 루트 분산. 자, 분산은 npq입니다. npq. q는 1-p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세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은 아마 3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정규 근사 있잖아요. 정규와 근사.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근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이런 조건에 있어가지고 근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NP가 5보다 크고 N 곱하기 1-P가 5보다 클 때 근사가 정규와 근사가 가능하다. 네. 자, 그러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공식 자체는 요겁니다. 요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이항 분포는 이산형이고 정규 분포는 연속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속성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0.5를 빼거나 더해줘야 되는데 그 공식으로 변환하면은 정규 분포 변환 공식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루트 여기 분산 표준 편차 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확률 값에다가 0.5를 더해서 여기다가 NP 평균을 뺀 거. 네. 요걸로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을 좀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평균 이항분포의 평균은 NP 100 곱하기 0.1에서 10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100 곱하기 0.1 곱하기 0.9에서 3이 됩니다. 네, 일단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의 근사가 가능한가를 봤을 때, 그렇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된다라고 하네요. 제가 잠깐 이거 빠졌나? 네, 빠진 것 같아요. 근사가 가능하다. 여기 있네요. NP가 지금 10이고 N 곱하기 1-P가 9기 때문에 근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이 5보다 크기 때문에 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보단 공식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정적으로 구하려고자 하는 바는 여기 있었잖아요. 100개 중에 15개 이하일 때. 자, 그럼 x가 15 이하일 때입니다. 근데 15 이하일 때는 구해줄 때 연속성 보정을 적용해야 된다. 0.5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5.5가 될 것이고 이 값이 그대로 위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5.5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 그게 이제 3분의 5.5고 1.83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이 된 거거든요. 표준 정규 분포는 1.83 누적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1.83을 찾으시면 0.9664에서 96.6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연속성 보정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적어도 요거 이 표준중 정규분포 변환 공식까지 아마 암기가 되신 분들은 한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연속성 보정은 어려운 내용이니까 뭐 누락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거를 표준병 정규분포로 전환하는 그 공식. 자, 표준 편차분에 내가 구하자 하는 바의 확률에다가 여기 평균을 빼주는 거. 요거 공식 아시잖아요, 다. 네. 요걸로 해도 여기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봤자 0.1% 뭐 대략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유사하게 푸신 분들이 그렇게 한 분 계셨고 정확히 정답 푸신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항분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행 횟수가 여러 번 되면은 정규분포로 변환할 수 있고 정규분포를 변환할 때는 이 공식이 만족할 때 근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속성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 연속성 보정을 하는 이유는 이 이항분포는 이산형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는 연속성이어서 0.5 정도를 더해주고 빼줘야 된다. 그걸 가지고서 표준 정규분포로 변화하는 공식은 요거고, 요거에서 대입을 했을 때 누적 확률은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문제, 요거 고등학교 수학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한번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맞추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계속 도메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